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가 약 5만 명입니다. 동남아시아 경제의 7%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중국 국적도 없고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현지인도 아닙니다. 몇 세대를 살아도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인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중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화교의 탄생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사업가들한테 화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중국인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개혁개방을 한 뒤에 해외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이라는 근대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화교는 달라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근대국가가 생기기도 전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공산당 개혁개방보다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바다를 건넜고 지금까지도 중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화교의 기원을 찾으려면 중국 역대 왕조들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만물의 토대라고 생각했어요. 넓은 대륙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무역보다 육로를 통한 무역이 주가 되는 문화권이었죠. 근데 이렇게 없는 게 없는 중국 대륙에서도 어떻게든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민남 지방, 오늘날의 푸젠성 사람들입니다. 푸젠성은 지형이 특이해요. 울퉁불퉁한 산지가 대부분이라 농사짓기에 불리했습니다. 내륙의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도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농업이나 육상 무역보다 바다로 나가는 게 유리했어요. 특히 역대 중국 왕조들 중에서도 대외 무역을 중시했던 송나라 시기부터 민남인들의 해양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남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 천주는 해외 무역을 총괄하는 시박사가 설치되면서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했어요. 송나라의 유흥 그 자체가 된 거죠. 몽골인들의 지배를 받던 원나라 시절에도 이 클래스는 여전해서 마르코 폴로 같은 여행자들의 책에 톱급 항구 도시로 등장했어요. 유럽과 아랍 쪽에서는 자이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이 항구를 통해 수출됐던 비단을 지금도 세틴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민남인들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바다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어요. 해외로 나간 화교들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화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 초까지 배를 타고 나간 민남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상업 패권을 두고 아라비아 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명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영락제가 파견한 정화의 대함대가 천주에서 출항해서 동아프리카의 케냐까지 순방을 하고 진귀한 보물들을 싣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화의 남해 원정 이후 명나라는 바다의 문을 걸어 잠그는 해금령을 내리게 되어 원나라 말기를 거치면서 혼란해진 해안지대에 해적들과 왜구들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바다에서 활약하던 민남인들을 뭐로 막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금령이 있거나 말거나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서 종종 풀어줬다가 금지했다가 하면서 적당히 봐줬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곳곳에는 여전히 민남 출신 사람들이 왕래했고 중요 거점에는 아예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를 형내서 지역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명나라가 바다의 문을 걸어 잠그던 이때 유럽에서는 반대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 쪽으로는 포르투갈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처를 좀 열어보려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민남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든 싫든 이 세력이랑 협력을 해야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유럽인과 화인의 공존이 시작됩니다. 차를 영어로 T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덜란드어에서 온 건데 민남 지방 말로 차를 태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발음이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유럽까지 퍼져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고 장사하는 화인들을 화상이라고 불렀어요. 화상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통하는 말인데 한국에 있는 중국집 중에도 화상이라고 써 있는 곳이 종종 있어요. 이런 데는 10중 8구 사장님이
화교인 경우로서 찬물 대신 뜨거운 차가 나오고 김치 대신 짜사이가 나옵니다.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까지 중국이 세국을 유지하는 동안 유럽 열강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어요. 거점을 점령하고 회사를 세워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설치해서 직접 통치를 하면서 플랜테이션 작물의 생산 기지로 자국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대외 무역이 금지돼 있었죠. 화상들은 본국의 지원은 고사하고 사실상 국적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거기다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거대 제국들과의 대등한 경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대신 화상들은 점차 서구 여열강과 원주민들 사이의 중간 계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유교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현지인들보다 교육열이 높았고 오랜 기간 장사에 몸담았기 때문에 사업 수완이 좋았으며 외지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행정 수행이나 농장과 광산 경영 등을 맡기기에 딱이었고 화상들의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3세력으로서 기득권을 차지한 화상들에게 청나라가 망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요.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소요 사태, 그리고 탐관오리들을 피해서 불법적으로 해외 도항을 하는 화인들이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지에 자리 잡은 기존의 공동체나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알선을 통해서 식민지의 노동력으로 일하려는 화인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이전에 민남 위주로 돌아다니던 화인들의 출신 지역도 이때부터 다양해져서 광동 출신, 해남 출신 또는 객가 혈통의 화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의 행선지 대부분은 싱가포르나 마닐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지만 멀리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남미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만주와 화북 그리고 조선에 영향력을 끼치면서부터는 산동과 대만 출신 화인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여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흘러갔어요. 타지에 정착해서 여러 세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 살아온 곳에서는 조상의 혈통 같은 거 상관없이 대충 구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화인들은 다른 집단들과 좀 달랐어요. 새로운 땅에 정착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보다 언젠가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귀양 의식이 기본 탑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도 현지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청나라가 망조에 들고 대량 이민이 시작된 뒤에도 기존 이민자들이 고향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또 고향 사람을 불러오고 하는 식으로 뭉쳤어요. 때문에 새로 밀레인들은 신객이라고 불렸습니다. 손님이라는 뜻이죠. 먼저 정착해 이민을 주선하는 자들은 객두라고 불리며 새로 들어오는 신객들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제공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고 신객들은 고향 출신의 화상들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광산공장 등에 취업하여 일했어요. 고향 사람들이라 말도 가치관도 잘 통했고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화상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 쓰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로 유입되는 화인들이 많아지면서 유력한 상위 계층부터 하층민까지 엄청난 수의 중국계 인구가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았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서유럽과 식민제국 본토로 흘러간 화인들은 주로 하층민이 대부분이어서 이미 금지된 노예 노동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가 됐습니다. 워낙 극한의 환경에 몰린 데다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사기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쿨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아편에 중독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게 됐죠. 마침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미국에서는 이 쿨리들이 대륙 횡단 철도 건설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가끔 동양인이 나오는 경우 쿨리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 정부에서 금지를 때려도 워낙 나라꼴이 개판이던 터라 몰래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동남아시아 화인들의 수와 영향력이 상당해졌고 무엇보다 사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번 화상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런 화상들은 근본적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본토의 출신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저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나라에서도 이걸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막을 여력도 없는데 그냥 풀어주고 역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청나라 조정은 1896년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허용했어요. 이제 해외로 나가는 화인들은 공식적으로 청나라 국적의 거류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불법적으로 나가 있던 화인들과 후손들에게도 청나라 국적을 부여하기로 하고 1909년에는 화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화교라는 말 뜻을 보면 교가 더부살이 교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언젠가 돌아갈 거라는 의미가 이름 자체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합법화되니까 이민은 더더욱 증가해요. 각 식민지의 주요 도시는 화교들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싱가포르처럼 아예 화교가 다수를 차지한 도시까지 생겼습니다. 성장한 화교 사회는 중국 본토의 혼란스러운 내부 사정에도 관여하고 근대화에도 큰 역할을 해서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뒤에도 중화민국 국적을 받고 꾸준히 이어져 나갔어요. 이후 중국 대륙은 군벌들이 난립하고 일본이 침략해오면서 더더욱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 끝에 중국 공산당이 대륙 전체를 장악한다는 절망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기존의 청나라를 거쳐 중화민국 국적을 부여받았던 수천만 명의 화교들은 졸지에 나라를 잃은 실향민이 돼버렸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면 개조를 당하거나 생판 모르는 대만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은 중화민국 국적만을 유지한 채 해외에 남겨지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2차 대전의 전화가 휩쓸고 가면서 동남아시아에는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화교들은 서구 열강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배척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유럽인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진 화교들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화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화교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